자, 이제 도시 공간 구조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은 이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출제는 꽤 많이 된 편이죠. 일단 동심원 이론하고요, 선형 이론하고 다핵심 이론,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시 공간 구조론이죠. 이거는 100년 전 미국입니다. 좀 전 이제 지대로는 200년 전 유럽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100년 전 미국인데 제일 먼저 나온 이론이 동심원 이론이에요. 그 다음이 선형 이론이고요. 그 다음이 다핵심 이론이에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선형 이론, 다음이 다핵심 이론, 이렇게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동심원 이론은 이제 어떤 건가 하면은, 의의를 보시면은, 동심원 이론은 티넨의 농촌 토지 이용 구조를 도시 토지 이용 구조에 적용시킨 것이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티넨의 그 위치 지대론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입찰 지대에도 영향을 미쳤죠. 그 입찰 지대도 그 영향, 티넨의 위치 지대에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조금 전에 했던. 근데 이 동심원 이론도 입찰 지대처럼 동심원 이론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 영향을 미친 거죠. 다음에 그 3번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 버제스는 거주지 공간 분화 과정을 침입과 계승의 과정으로 보고 생태학적 관점에서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동심원상으로 그 공간 구조가 확대해 나간다고 보았다. 이렇게 있죠. 이게 사람 이름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이렇게 하는데, 키워드는 거주지 공간 분화입니다. 거주지 공간 분화예요. 그거를 침입과 계승 이렇게 봤어요. 침입과 계승. 거주지 공간 분화, 침입과 계승, 그리고 생태학적 관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생태학적 관점 이런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생태학이라는 게 뭐예요? 생태학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에 관한 학문이죠. 그러니까 이 도시라는 게 무생물이지 않습니까? 도시라는 게 무생물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장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성장한다 이런 거는 무생물에는 쓸 수 없는 표현이죠, 사실은. 근데 생물인 것처럼 다루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저 뒤에 가면은 건물의 생애 주기 이런 말도 있어요. 그것도 무슨 관점이에요? 생태학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더 뒤에 가면은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런 것들은 다 생태학적 관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부동산 학교로는 생태도 나오고 동태도 나오고 그래요. 동태도 나와요. 동태도 이제 거미집 모형의 동태란 말도 나와요. 동태적 분석해서 아무튼 그런 의미예요. 그게 이제 버제스인데, 그 동심원 지대하고 있잖아요. 그 동심원 지대를 보시면 도시는 중심지에서 동심원상으로 확대되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5개 지구로 분화하면서 성장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5개가 아니고요. 처음엔 2개. 2개밖에 없어요. 제일 안쪽이 이제 중심 업무지구고요. 중심 업무지구라는 게 상가, 시장이라든가 또는 금융기관 또는 행정기관, 경찰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심 업무지구에 있고, 주변엔 뭐가 있어요? 주변에는 이제 주거지가 되겠죠. 도시가 성립되는 초기 단계는 요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확대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면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더 모여들면 이제 사용하지 않던 바깥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바깥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용량이 모자라죠. 중심 업무지구의 용량이 모자라요. 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용량이 모자라니까 이게 용량이 이렇게 더 뻗어져 나가겠죠. 그럼 여기가 원래 주거지역으로 사용하던 곳 아닌가요? 주거지역으로 사용하던 곳에 이제 상업용이 이렇게 더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기존에 있던 주택들이 이제 점점 낡아지면서 일부는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일부는 상업용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게
한순간에 다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주택들 중에서 어떤 주택들은 낡아지는데도 아직 바뀌지 않은 것들이 있죠. 그 바뀌지 않은 그 주택의 주인들 입장에서 보세요. 이걸 헐고 새로 주택을 지을까? 근데 앞으로 추세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점점 상업용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헐고 새로 주택을 짓기에는 좀 안 맞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좀 지금 당장 헐고 상업용으로 짓기에는 시기상조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가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새로 주택을 짓지도 못하고 너무 섣불리 상업용 부동산을 지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두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뭐 위치가 좋은 거는 상업용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안 그런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여기에 도심의 슬럼 지역 같은 곳이 생겨요. 도심에도 슬럼 지역 같은 곳이 있지 않나요? 도심에도 좀 허름한 그런 뒷골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도심에도 뒷골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지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범죄 발생 빈도나 질병 발생 빈도가 높죠. 그러면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 중에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여기 살기가 좀 걱정스럽지 않을까요? 이게 살기가 걱정스러우면 어떻게? 더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고소득층들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누구만 남는 거예요? 저소득층들만 남는 거죠. 그리고 도시가 더 이제 확대가 되면은 이 중심 이 상업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출퇴근 통근하는 거죠. 통근자지대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중심 업무지구 말고는 전부 다 뭐가 분화되는 거예요? 주거지죠, 주거지. 그래서 주거지가 이렇게 분화되면서 그 도시 성장이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동그라미 1번에 의의 동그라미 3번에 거주지 공간 분화 과정을 침입과 계승 이렇게 봤잖아요. 그 침입과 계승이 이게 이제 침입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여기를 천이지대 또는 전이지대, 점이지대라고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괄호 1, 2, 3, 4, 5번 이 순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순서 기억하는 게 어렵지 않죠. 처음에 2개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제일 안쪽은 중심 업무지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이지대, 그 다음에 저소득 주거지대, 중고소득 주거지대, 그 다음에 통근자지대 이런 식으로 가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가서는 도시 성장 구조를 설명하는 가장 오래된 실증적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됐고 실증적이란 말은 실제 도시를 살펴봤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시카고라는 도시예요. 실제 도시 시카고를 입증하듯이 그렇게 연구를 해서 실증적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음에 그 2번은 됐고요. 3번을 보시면은 도시는 그 중심지에서 동심원 상으로 확대되어 성장하며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 지대 및 인구 밀도가 낮아지는 반면 범죄, 인구 이동, 빈곤 및 질병 등 도시 문제가 적어지는 경향을 보이죠. 자, 천이지대로 가면 갈수록 범죄 발생 빈도가 높고 질병 발생 빈도가 높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바깥으로 가면은 오히려 그런 게 줄어든다 이런 말이죠. 다음에 비판에서는 일단 1번 비판 보세요. 도시 성장 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한 이론이죠. 어떻게 도시가 저렇게 동그랗게 성장하냐 이 말이에요. 그죠? 현실적으로는 저렇게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3번을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도시는 주요 도로망에 따라 토지 이용 형태와 지가가 달라진다. 즉 도시는 교통망에 따라 원이 아니라 별 모양으로 성장한다. 이런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립국 이론처럼 주위와 단절돼 있잖아요. 주위와 단절돼 있으니까 이게 교통망을 생각 안 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교통망이라는 게 있어서 교통망이 있는 쪽으로 도시가 더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발전시킨 이론이 선형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교통축이 있는 쪽으로 도시가 더 성장하면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선자가 부채 선자거든요. 부채꼴 모양. 그래서 등장한 이론이 선형 이론이에요. 그래서 선형 이론을 넘어가시면은
의의 동그라미 1번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사람 이름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일단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의의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선형 이론은 동심원 이론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서 도심으로부터 교통축을 따라 접근성이 달라지며 그 결과 지가가 달라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주택지대의 구조는 교통망의 축을 따라 확장되어 원을 변형한 모양인 선형으로 도시가 성장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이제 교통축이죠. 교통축 또는 교통망. 교통축 또는 교통망.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1번에 도시 공간은 교통 노선을 따라 불규칙적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되어 배치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에서는 맨 끝에 2번 맨 끝에 보면 뭐예요? 주택 가격 지불 능력이란 말이 있죠. 이게 키워드예요. 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는 주택 가격 지불 능력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동그라미 3번에도 나오지만 고급 주택은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망의 축에 가까이 입지하고 이렇게 있죠. 그거는 그 밑에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제일 안쪽이 뭐예요? 중심 업무지구, 중앙 업무지대죠. 자, 1번을 왼쪽 아래 위로 펼쳐진 그 1번 왼쪽 아래 위로 2번 있죠. 그 2번이 교통축이에요. 2번이 교통축인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도매 경공업지대가 있죠. 그 도매 경공업지대가 교통축이고요.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들은 어디 살겠어요? 거기 일하는 근로자, 노동자들은 그 주변에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2번을 감싸고 있는 것들이 3번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노동자들이 살고요. 1번을 오른쪽으로 감싸고 있는 거 보세요. 1번을 오른쪽으로 감싸고 있는 것을 보면은 3번, 거기도 3번 있죠. 이게 동심원 이론에서는 어떤 곳에 해당하는 거예요? 천의지대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여기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주거 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주거 환경이 그리 좋은 곳에 사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 5번은 보세요. 5번이 있는 그 오른쪽 날개도 교통축이거든요. 5번이 있는 오른쪽 날개. 그것도 교통축인데 5번은 고급주택지대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하고 떨어지죠. 반대로.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반대로 가지만 대신 교통축 가까이 근처 있죠. 교통축에 가까이 있어서 도심으로의 접근성은 좋아요. 도심으로 접근성은 좋지만 저소득층하고는 떨어진다. 이렇게. 그리고 4번은 중급자 지대잖아요. 그 아래 위로 있죠. 5번 아래 위로. 이런 식으로 도시 구조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의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동그라미 4번은 보세요. 동그라미 4번은 제조업 지역과 저소득 지역은 보완적으로 입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뭔 소리예요? 제조업 지역과 저소득 지역은 보완적으로 입지 이 소리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그 경공업지대 근처에 있다, 함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고소득 지역과 제조업 지역은 상반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런 내용들이고요. 다음에 이제 비판에서는 특히 동그라미 1번 비판을 보십시오. 동그라미 1번 비판. 동그라미 1번 비판은 선형 이론은 주거지 입지 결정과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고소득층의 고급주택지를 지나치게 강조한 이론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고급주택지를 지나치게 강조한 비판을 받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핵심 이론은 이 두 이론을 이제 더 발전시킨 이론인데요. 이 두 이론은 이게 단핵이죠, 단핵. 핵이 한 개밖에 없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개의 핵이잖아요. 이거 현대적인 대도시를 설명하기에는 다핵심 이론이 적당할 수 있죠. 그래서 다핵심 이론이란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 동그라미 2번의 둘째 줄 중간에 보시면 되죠. 도시의 토지 이용 유형은 동심원 이론이나 선형 이론처럼 단일의 중심 업무지구를 핵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핵이 점진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전체적인 도시 구조가 형성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리된 몇 개 분리된 핵이 점진적으로 통합되니까 커다란 도시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핵의 성립 요인을 체크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핵의 성립 요인.
해계 성립 요인에서는 1번에 특정 입지와 시설을 필요로 하는 특정 산업, 이렇게 여기 키워드가 특정이죠. 특정 입지 또는 특정 시설 필요, 특정이에요. 이거는 그 예를 법원으로 써놓으면 돼요. 법원. 예를 법원으로 써놓으세요. 법원 근처에 뭐가 많아요?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이 많죠. 그건 이제 그 시설, 그 위치가 이제 필요로 하는 거죠. 자, 그걸 적으면 되고요. 다음에 2번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유사 업종 간의 집중 지향성은 동종 업종의 집중을 통해, 이런 말 있죠. 여기서는 키워드가 동종 업종이에요. 동종 업종은 한데 모여 있는 게 유리하거든요. 동종 업종은 예를 들어 그 예를 저는 이제 중고 자동차 매매센터 근처를 생각하면은 중고 자동차 매매센터 근처에 정비업소 또 부품 가게 이런 것들이 밀집돼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은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데 모여 입지하는 게 유리하죠.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두 번째 줄에서는 서로 다른 업종 있죠. 서로 다른 업종 두 번째 줄에 서로 다른 업종은 이종업종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종업종.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은 동종업종, 두 번째 줄은 이종업종 이렇게 하면 되죠. 이종업종 간에는 서로 분리하여 입지하려고 하는 분산 지향성으로 인해 서로 다른 위치의 핵을 형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동종, 이종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서로 다른을 이종으로 생각하면 되죠. 서로 다른 이종. 그래서 동종, 이종, 그 다음에 특정,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는 특정 장소에 대한 업종별 지대 지불 능력 차이, 요거 3번에서는 동그라미에서는 지대 지불 능력 차이예요. 지대 지불 능력 차이. 자, 어떤 업종은 지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높고 어떤 업종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낮아요. 그러면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자리 잡아요? 중심 업무지구 같은 데 자리 잡잖아요. 근데 낮은 공장 같은 것들은 외곽에 자리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 1, 2, 3, 4, 5, 6, 7, 8, 9 있는데 자, 이렇게 다핵심 이론에서도 중심 업무지대, 중앙 업무지대가 있죠. 자, 그래서 1번은 있어, 1번. 자, 거기에는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금융업종이 자리 잡겠죠. 여기 이제 금융업종이라고 표시는 안 돼 있지만 1번에 그런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금융업종이 자리 잡아요. 자, 근데 그 1, 2, 3, 4, 5, 6, 7, 8, 9 중에 6번과 9번을 보세요. 그게 뭐가 있는가. 6번 공업지구고 9번은 교회공업지구죠. 6번과 9번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가. 좀 바깥에 있죠. 6번과 9번은 좀 바깥에 있어요. 이거는 지대 지불 능력이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개의 핵이 점진적으로 통합되면서 도시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게 평가에서는요. 평가에서는 1번을 위주로 보시면 돼요. 1번. 동심원 이론이나 선형 이론과 다핵심 이론은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도시 성장 구조 설명에 있어서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동심원 이론을 수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위주로 보시고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동선당 다핵심 이론까지 봤고요. 자, 이제 정책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책론에서는 그 180쪽부터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일단은 180쪽부터 185쪽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나오기 전까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패스하십시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여기서부터예요. 자, 이제 정책론에 오늘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인데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필요성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져요.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시장에 개입하는 거를 토지 정책 이렇게 하고요. 주택 시장에 개입하는 거를 주택 정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제 부동산 조세를 따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주택 정책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눠진데 주택정책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이 그 다음이고 토지정책은 이제 그 다음입니다. 이게 정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라는 거 하고 정부 시장에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개입하느냐 또는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 또는 뭐 이렇게 근거 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요거는 이제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거예요. 수단 이렇게. 자, 먼저 이제 시장 개입 필요성부터 볼게요. 시장에 이제 개입하는 이유. 자, 여러분들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시장이 뭔가를 제대로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원래부터 시장이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는 원래는 시장한테 맡겨놨는데 근데 시장이 잘 못해. 그때 보완해서 개입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처음부터 시장이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 필요성이 하나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입해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것은 원래는 누구한테 맡겨놨는데 시장한테 맡겨놨는데 시장이 그 기능을 잘 못하니까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이 시장이 맡은 기능이 뭘까요? 바로 앞에서 공부한 자원 배분 기능이에요. 앞에서 착오가 정량했죠.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자원을 누가 배분한다고 그랬어요? 시장이 배분한다고 그랬죠. 시장에서 형성되는 뭐 보고? 가격 보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보고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대체로 괜찮아요. 근데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뒀는데 시장이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은 제대로 잘 하는데 제대로 잘 못할 때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 그래요. 그럴 때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 시장 실패와 관련된 내용이 중요해요. 다음에 요거는 뭔가 하면은 처음서부터 시장이 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죠. 시장에서는 그걸 해주지 못하잖아요. 제가 요즘 그 유튜브에 그 자본주의라는 이제 EBS 다큐멘터리 몇 년 됐는데 몇 년 전에 이미 있었는데 그 자본주의라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데 그 보통 아담 스미스를 경제학의 아버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담 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를 이제 강조를 하는 학자인데 시장에 내버려 두는 거 이걸 강조하는데 원래 아담 스미스는 윤리학자였대요. 윤리학자여서 사람들이 이기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부에 그 사람 마음속에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있대요. 그래서 그 관찰자가 늘 감시하듯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이기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대요. 그리고 윤리학자답게 그 가난하고 이렇게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그런 것을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하더라도. 근데 그 말 한 것 중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 굶주리고 이렇게 가난한 백성들, 국민들이 많은데 나라가 부유하다고 해서 그게 부자인 것은 아니다. 자유방임을 주장하면서도 사람들이 가난한 국민이나 백성들이 있는 것은 이제 참기 힘들어하는 그런 학자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그런 자유방임을 주장한 이후에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게 엄청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서요. 그 당시에 10살 먹은 애들도 공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그 당시에 계약을 하는 것도 다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가진 사람이 공장주가 10살 먹은 애, 15살 먹은 애들하고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계약 조건이 뭐 하루 16시간 노동, 뭐 3끼 정도 먹여주고 뭐 이렇게. 근데 그나마도 안 하면은 굶어 죽을 상황이니까 그 불공정한 그런 계약 조건에도 사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아담 스미스가 죽은 지 한 80년, 80년, 90년 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은 이미 아담 스미스가 생각했던 그러한 모습은 이미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폐해가 나타납니다. 폐해가. 이게 자유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는 거죠. 이거는 시장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야 돼요. 그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그런 사람들 어느 정도는 교육을 시키고 교육시켜서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그런 활동들은 누가 해야 된다? 정부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참 재미있는 얘기는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게 누구 덕분인지 아십니까? 아담 스미스보다는 누군지 아세요? 마르크스예요. 아담 스미스보다는 마르크스입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호시탐탐 이게 뒤집어 엎을 생각을 하잖아요. 호시탐탐 뒤집어 엎을 생각을 하니까 이게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늘 공격을 하잖아요. 자본주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받아들인 쪽은 얼른 이걸 쟤네들이 저런 얘기를 하니까 일찌감치 받아들여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미리 바꿔버린 거죠. 그 미리 많이 바꾼 나라가 북유럽 여러 나라들이에요. 노르웨이, 핀란드, 또 어디죠?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복지가 잘 돼 있잖아요. 그 복지가 사회주의 정책이에요. 복지가 잘 돼 있는 게. 그게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일찌감치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공산주의가 안 되는 거지. 사회주의가 안 되는 거 오히려. 그런 정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게 참 아이러니일 수도 있는데요. 그 결국은 사회주의가 멸망했잖아요. 사회주의는 망한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사회주의의 그런 영향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오히려.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는 수정자본주의라고 해요. 수정자본주의. 아무튼 자본주의가 계속 오랫동안 남아있는 게 좋잖아요. 그러려면은 이런 자본주의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수업 안 해요. 더 이상 안 하고 주로 여기에 대해서 해요. 그래서 시장 실패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을 정부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요. 경제적 기능. 이런 측면에서 개입하는 걸 정부의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그래요. 자,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건 이제 시장 실패 수정하는 건데, 이거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라 그래요. 효율성. 자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고, 이거는 소득 분배를 조금이라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는 이런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자원이라는 건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시장에 맡겨놨을 때 대체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뭐다? 시장 실패다 해서 시장 실패에 대해서는 더 들어가야 돼요. 시장 실패의 원인 해서 외공불비 해서 이 네 가지를 더 들어가야 돼요. 외부 효과, 공공재, 그다음에 불안전 시장, 그다음에 비대칭 정보 이렇게 해서 더 들어가야 돼요. 일단 요 네 가지는 더 들어가야 되고요. 다음에 시장 개입 수단 하죠. 수단. 어떻게 개입하느냐. 이제 틀부터 먼저 할게요. 틀부터요. 필요성과 수단. 이렇게. 왜 개입합니까?
어떻게 개입합니까? 이제 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틀부터 먼저 하고 이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되니까요. 자, 수단에서는 직접 개입하는 게 있고 간접 개입하는 게 있고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있어요. 네, 이제 중요도 순서로 한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토지 이용 규제는.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인 것은 이게 지역 지구제 같은 거거든요. 지역 지구제 이런 건데 이거는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또 토지 정책의 대표적인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토지 정책에서 다시 언급이 돼요. 이거는 토지 이용 규제를 한다는 것은 토지 사용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자, 근데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거는 직접 개입은 정부가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가 되거나 공급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수요자나 공급자가 돼서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 또는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 이런 것도 들어가요. 일단은 지금 요거는 써놓기만 할게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써놓기만 하고 시험에 출제된 거는 전부 다 여기에서 출제됐어요.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요거는 경제학으로 약간은 넘어가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걸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내용은 공부하는데 이 직접 개입 수단으로서 출제된 적은 없어요. 아무튼 조금은 조심할 필요는 있고요. 자, 그러면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한다는 게 뭐겠어요? 정부가 시장이라는 무대에 민간한테 맡겨 놓는 게 아니고 정부가 직접 수요 공급자를 한다는 게 예를 들어 수요자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토지 비축 제도가 있어요. 토지은행 제도라고도 해요. 정부가 비축을 하는 거예요. 토지를. 비축을 한다는 게 지금 당장 필요에 의한 거예요. 나중을 대비하는 거예요. 나중을 대비하는 거죠. 나중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리 사서 쌓아 놓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요자, 공급자 역할 중에 수요자 역할은 사서 쌓아 놓으려면 수요해야 돼, 수요.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죠. 맞나요? 또 우리 공공시설이 필요할 때 강제 수용하잖아요. 강제 수용하기 전에 협의 매수하지 않나요? 협의 매수하는 것도 무슨 역할이에요? 수요자. 물론 협의 매수가 안 되면 다음 뭐가 기다리지만 수용이 기다리지만 이런 것도 다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 없을까요? 정부가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 임대주택 있죠.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이건 공급자 역할이에요. 공공임대주택. 또 뭐가 있을까요? 공영개발하는 거 있어요. 공영. 공영이란 단어가 붙어 있는 거 있죠. 공영이라는 단어 붙어 있는 건 다 직접 개입이에요. 정부가 운영하는 거예요. 정부가 직접 하는 게 공영이에요. 그러니까 공영이라는 게 국가 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죠. 무슨 공사 이런 거 있죠. 무슨 공사가 하는 거는 다 직접 개입이에요. 무슨 공사. 예를 들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기 이런 게 있거든요. 다가구 주택 매입해서 세를 얻는 거 있어요. 다가구 주택 매입하잖아요. 정부가 매입하죠. 수요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새로 놓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죠. 매입 임대주택 이런 거 있어요. 매입 임대주택.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주택. 매입을 해서 세를 놔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건 직접 개입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전세를 얻을 때 세를 얻는 사람이 이제 조건을 이렇게 봐서 혜택을 볼만하면은 LH공사에 연락을 해요. 그러면은 LH공사가 세를 얻어요. LH공사가 세를 얻어서 그 사람한테 전대를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어요. 세를 얻기를 누가 얻는 거예요? LH공사에서 얻어요. 그리고 전대를. 그때는 이제 세를 얻을 때는 시장가로 세를 얻지만
전대를 놓을 때는 이제 싸게 세를 넣는 거죠. 그만큼 이제 임대료를 좀 보조해 주는 쪽으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일단은 세를 얻을 때는 수요자로서 세를 얻는 거죠. 예, 또 세를 놓을 때는 공급자로 세를 얻는 거죠. 예, 그런 게 다 직접 개입인데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요거 네 가지 외에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까지는 요 네 가지 외에는 출제가 안 됐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가지. 토지 비축, 협의 매수 또는 수용, 공공 임대주택, 공용 개발 요렇게.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죠. 예, 자주 나왔어요. 자주. 근데 이제 간접 개입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기보다는 각종 지원이나 보조 같은 거 또는 이제 그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세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거예요. 지원을 하거나 보조를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수요 공급이 더 많아지겠죠. 수요하거나 공급하는 것 자체는 누가 하는 거예요? 민간이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는 그냥 내가 돈 보태줄 테니까 살 생각이 있으면 얘기해 이렇게. 근데 산다 그러면은 이제 보태주는 거죠. 근데 보태준다 그래도 안 사면은 뭐 그만인 거죠. 그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또 뭐 산다 그러면 내 세금 깎아줄게 이렇게. 세금 깎아줄게. 근데 안 사면 뭐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요 공급 자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수요 공급 자체는 민간이 하는 거예요, 민간이. 수요 공급 자체를 누가 하는 거고? 정부가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각종 지원이나 보조하는 거죠. 자, 여기도 이런 정도는 출제가 됐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됐어요. 자, 왜 개입하느냐 하면은 뭐예요? 왜 개입하느냐?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또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이거는 여기서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여기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건 뭐라고요? 시장 실패. 이쪽이 중요해요. 이쪽이. 이거는 뭐 여기 시장 실패는 지금까지 거의 해마다 출제돼요. 거의 해마다. 거의 해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거의 해마다는 아니고 한 2년에 한 번 이상은 출제됐어요. 여기도. 그래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이용 규제에서 요거 두 개 위주로. 직접 개입은 무슨 역할을 한다?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한다. 거기에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는 일단 남겨놓고 수요자 역할을 하는 뭐예요? 토지 비축, 또 협의 매수 또는 수용, 수요자 역할. 그다음에 공급자 역할, 공공 임대주택 공급, 토지 공용 개발, 공영 개발해서 이거 분양하는 거죠. 정부가 운영한다. 정부가 운영한다.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간접 개입은 각종 지원이나 보조 또는 부담금이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 됐습니까? 자, 여기서 뭐를 더 들어가야 된다고요? 시장 실패의 원인. 여기에 이제 더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요걸 이제 교재에서 일단 좀 체크를 하고요.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185쪽이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있죠.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에서는 개설은 참고로 보라는 거예요. 개설은 참고로 보고 넘어가시면 이제 시장 실패 수정과 사회적 목표 달성 있죠. 자, 시장 실패 수정해서 괄호 속에 경제적 기능 수행돼 있고요. 자, 이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부의 무슨 기능이라 한다? 경제적 기능이라 한다. 자, 이거는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시장 실패의 의미가 있죠. 시장 실패란 하고 있잖아요. 시장 실패란 시장이 어떤 요인에 의하여 시장 자율 조절 기능으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죠. 그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에 개입한다. 또 두 번째,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괄호 속에 정치적 또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달성하는 거다. 자, 이거는 두 번째 줄에 있죠. 사회적 목표라는 것은 추상적 개념으로서 주로 뭐 측면이에요? 주로 형평성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위는 효율성 측면이라면 아래는 주로 형평성 측면이다. 자, 근데 주로 형평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경우에 따라 효율성 또는 기타 목표가 될 수 있다. 이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로 형평성입니다. 자,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시장 실패. 자, 요거는 따로 더 본다 그랬고요. 저 뒤로 가서 먼저 타이틀을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190쪽에 가시면은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해서 직접적 개입 있죠. 자, 직접적 개입 의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여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가격을 통제하는 방법을 말하죠. 이 가격을 통제한다 이런 말 있죠. 가격을 통제한다는 게 요거예요. 요거. 가격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임대료를 통제하거나 분양가를 통제하는 이 통제가. 근데 요거는 아직 시험에 출제가 되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장단점에서는 이 방법은 정책 효과가 직접적이고 이른 시간 내에 나타나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의 자율 조절 기능을 크게 해치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직접적 개입 수단 있죠. 자, 토지은행제도 이거 수요자, 공급자. 수요자. 공영개발 시 협의 매수 또는 공영 수용. 수요자. 그다음에 공공택지 개발 분야. 공급자죠.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거 공급자. 그다음에 5번은 뭐예요? 가격 통제요. 5번은 가격 통제. 아직 요거는 출제 안 됐다고. 일단은 남겨놓으라고 나중에 이제 좀 설명드릴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심화학습의 토지은행 제도 있죠. 그거는 직접 개입이라고 그랬어요. 방금 간접 개입이라고 그랬어요. 직접 개입인데 요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간접적 개입 보세요. 간접적 개입은 기본적으로 뭐를 유지한다고 돼 있어요. 시장의 틀을 유지, 여기 이제 키워드죠, 여기는. 시장의 틀을 유지한다, 이 소리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맡기겠다? 시장에 맡기겠다. 수급작용을 민간에게 맡기겠다. 그러면서 수요자나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금융조세 등의 지원, 보조, 부담금, 이게 세금, 그 금융조세 있잖아요, 조세. 세금, 지원, 보조, 부담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장단점에서는 정책 효과가 간접적인 단점이 있으나 시장의 자율 조절 기능을 덜 해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덜 직접적인 것이 직접적인 것이 더 많이 해치고 간접적인 것이 이제 덜 해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 규제해서 넘어가시면은 개인의 토지 이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시험에서는 여기에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수단에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고 이 지역지구제에서 그 토지정책에서는 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앞으로 가시면 이제 시장 실패를 좀 봐야 돼요. 시장 실패. 시장 실패를 보시면은 이게 시장 실패가 지금 애매하게 지금 맞췄어요. 지금 애매하게 시간이 그죠? 이거 들어가면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죠. 문제는. 이거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왜 이렇게 좋아요? 일찍 마신다니까 좋아해요. 시간이 애매하게. 그 나중에 다음 주에 꼭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장 실패 3번이죠. 3번. 3번 시장 실패와 4번 정부의 시장 개입과 정부 실패. 요 3번, 4번 지금 4페이지가 남아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명절 잘 쓰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